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벨라루스의 대통령 루카셴코 대통령의 장기 집권의 가능성,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로 알려지고 있는 루카셴코 대통령의 정권 유지 정책으로는 어떤 것이 작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알아보는 것이 흥미롭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루카셴코 정권의 기본 정책은 소련의 붕괴 이후 국민의 다수가 친러적인 사회, 러시아와 친하자, 그러면서 국민이 안정화된 사회를 원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국민들의 그러한 속마음을 잘 파악하고 있었던 통치자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시장 경제를 도입하여 사회주의식 경제 변형, 그리고 반부패 시체 등 국가 발전의 모색을 위한 시책으로 이상과 같은 것을 내세웠는데, 당시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환영하는 그러한 정책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벨라루스를 포퓰리즘적으로 이끌어가겠다 하는 그러한 속셈이 깔려 있었던 통치자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정학적으로는 러시아와 서방국가 중간에 끼어 있어서 유럽연합국가와 미국 등 서방세계와는 국가 이익을 고려하면서 그때그때 실리적인 계산을 통해서 실용주의적 외교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런 정책 노선은 구소련에서 독립한 이후 벨라루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안정과 성장이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을 명분 삼아서 내가 벨라루스의 안정과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당시 벨라루스 대통령의 주장이었습니다. 상당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초기의 벨라루스 안정, 이런 것은 국민들에게 환영을 받았던 것이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정권의 탄탄한 구축과 장기 집권 유지를 위해서 정부, 의회, 산업계 각 계층의 대표들을 망라한 전 벨라루스 인민대회라고 하는 그러한 조직을 갖추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이룩한 정치, 경제, 치적을 대대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대국민 선전으로 그 지지 세력을 확보해 나갔던 것이죠. 1994년 7월 최초의 대통령 선거를 통해 임기 5년의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이후 헌법 개정으로 임기 연장과 정치 권력의 합법적 토대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민주적 상징인 선거제도에 의해 합법적 형식을 빌어서 권력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구소련의 배후와 군부 그리고 정부 관료들도 하나의 지지 세력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루카셴코의 장기 집권의 기반은 한편으로는 소련 시절 이래 러시아는 벨라루스를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지금도 벨라루스 사람들 가운데는 구소련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그 시절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장기간 러시아 지배하에 있다 보니 러시아적 문화와 사회체제에 적응하고 그 구소련의 독재 정치에 자연스럽게 길들여져 왔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사람이 된다고 해도 환영할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 벨라루스의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루카셴코 대통령의 확실한 권력 기반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경제적인 면에서는 자원 없는 벨라루스로서는 러시아 의존적 경제이다 보니까 러시아와 소원해질수록 경제 생활에 안정에 지장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국민들의 지배적인 생각이었답니다. 러시아에서 제공하는 오일, 가스, 이것도 러시아가 특별히 특혜를 주어서 벨라루스에 공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것이 국민들의 당시의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군부 세력의 확실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국영기업의 구조조정이 실패해도 해고를 최소화하고 실업자를 줄이는 그런 방향은 국민 생활의 안정에 환영을 받는, 바로 이런 것이 그의 권위주의적이면서도 포퓰리즘적인 독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루카셴코의 포퓰리즘 뒤에는 철저한 야권과 반정부적 인물에 대한 탄압이 가차없이
자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야권 의원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형식만 민주적일 뿐 사실은 그 내막은 독재를 하고 있다. 독재 정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대선에서 야권 후보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불리한 그런 인물들은 암암리의 후보 지위를 포기하도록 하거나 적당한 죄명을 씌워서 구속하거나 또는 추방하는 방법을 써왔습니다.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의도죠. 이번 8월 대선 후보도 출마하여 돌풍을 일으킨 스베틀라나 티하노브스카야는 유력 야권 대선 후보로 출마했던 유명 블로거 출신 남편 세르게이 티하노브스카야 대신에 출마한 여성입니다. 그는 남편이 갑자기 지난 5월 선거를 앞두고 사회질서 교란이라는 혐의로 체포되는 바람에 대신 출마 의지를 붙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국 벨라루스 시민들의 분노를 사는 그러한 처사였기 때문에 그 부인이 나섰던 거죠. 후보 탄압 사태와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을 향해 벨라루스 당국은 마구잡이로 시위자들을 진압하고 있습니다. 시위 과정에서 체포된 이들에게는 고문, 폭행 이런 것을 일삼고 급기야는 대낮에도 야권의 인사를 납치하는 납치극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벨라루스 야권의 핵심 전략가인 마리아 콜레스니코바 여성입니다. 벨라루스의 야권 대표 3인방 이 콜레스니코바를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결국 나중에는 도상에서 잡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루카센코 정부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 시위는 2010년 4차 대선 이후 크게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8월 대선에서는 선관위가 루카센코 대통령의 80%의 지지를 얻을 것이다 발표를 함으로써 이렇게 해서 10만 이상의 대규모의 부정선거 의혹 규탄 대규모 시위가 진행이 되면서 점차 반정부적인 루카센코를 장기 집권에서 몰아내자 루카센코 퇴진 운동으로 발전되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루카센코 대통령 하야를 목표로 확대된 반정부 시위 이것은 장기 집권의 운명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인지 이것은 아직 좀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벌써 취임식을 해서 직무에 복귀했기 때문에 과연 이 혼란 사태 그리고 반정부적인 이 세력을 어떻게 다루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이슈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지지 세력이 탄탄한 루카센코 정부로서는 국가의 안정을 해친다는 이유로 더욱더 언론인 탄압, 경찰을 동원해서 폭력과 구금, 강경 진압 이런 쪽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죠. 벨라루스 야권이 주도하는 루카센코의 당선을 인정하지 않는 부정선거 의혹 시위, 부정이다. 이번 선거는 그 전에도 부정이 있었던 부정이다. 이렇게 하면서도 벨라루스 시민들은 평화적인 수단을 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평화적인 시위에 폭력적인 진압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의 독재 국가들이 했던 방식이 또 동부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8월에 벨라루스 사태를 주시하고 있던 러시아는 15억 달러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루카센코 대통령이 러시아의 소치에 가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약속을 받고 또 정보요원 군사적인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도 정보요원을 파견해서 시위를 갖다가 진압하는 데 협조하겠다 이렇게 했다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벨라루스 정보기관은 소련의 KGB와 비슷한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는 구소련의 KGB를 FSB, 러시아 연방보안국이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KGB나 마찬가지죠. 이것을 벨라루스 모방해서 이런 정보국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루카센코 반대파에 대한 납치, 협박, 시위 세력과 반시위 세력의 비화
그 갈등과 분열의 조장 뭐 이런 것을 아주 지능적으로 다방면으로 반대 야권 세력을 갖다가 단합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가톨릭 신자와 러시아 정교회 신자 간의 갈등, 상류와 서민층의 사회적인 갈등, 이런 그 양측의 분열을 확대하고 조장해서 시위 세력을 갖다가 단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루카셴코 대통령의 반정부 세력에 대한 대처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앞으로 벨라루스 사태가 단시일에 끝날 사태는 아니고 또 이러한 그 야권의 그 혁명적인 이런 시위 운동이 계속 이 가열화 될지 하는 것은 이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